사이버 폭력도 학교 폭력입니다.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학교 폭력의 유형이 사이버 폭력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네,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예전에 학교폭력위원회를 학교에서 열면 학부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법률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인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 학생들의 보호 조치가 어려웠었습니다. 가해자 혹은 피해자 학생들이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결과에 불복해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폭위가 이름이 심의위원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2020년도 3월에요. 교육청 내에 심의위원회라는 데는 교사 혹은 장학사, 학부모, 그 다음에 변호사, 경찰, 그리고 상담 전문가들이 대략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합의를 거쳐 학교 폭력에 대해서 혹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물론 사이버 폭력 혹은 학교 폭력이 아주 미미할 경우, 그 수위가 아주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들이 아주 까다로운데요. 뭐냐면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만족해야 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혹은 재산상 피해 없거나 혹은 즉각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를 한다는 그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5가지 조건이 다 맞춰야지, 모두 다 만족해야지만이 학교 자체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불만족할 경우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새로 생겨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욕설이나 협박 등을 메일로 보내는 행위죠.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를 게시하거나 메일로 보내는 행위죠. 헤비슬래핑이 뭐냐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휴대폰 촬영을 해요. 이것 또한 사이버 폭력에 속한다는 거. 아이디 도용, 내 허락 받지도 않고 친구들이 맘대로 이렇게 도용하는 것 또한 사이버 폭력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변조, 상대방으로부터 하여금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이런 사진 변조 또한 사이버 폭력에 속합니다. 사이버 갈취, 금전적 가치가 있는 사이버 머니 같은 경우에 캐릭터도 포함되죠. 이런 걸 갈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이것 또한 사이버 폭력에 속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원치 않은 성적 메시지 보내가지고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죠. 카톡 감옥,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한 사람을 계속 초대해서 괴롭히는 행위죠. 사이버 차단, 특정 대상을 제외시키거나 거부하는 행위. 플레이밍, 인터넷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이것을 도배하거나 인신공격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이버 명령, 원치 않는 행동을 계속 강요하는 거죠. 심부름시키는 행위 또한 사이버 폭력에 속합니다. 카페, 요리라고는 칭하는데 이것 또한 다 사이버 폭력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신종 사이버 폭력 유형들이 나옵니다. 카따, 카카오톡에서 집단 따돌림하는 행위. 떼카,
한 명의 학생에게 일시적으로 욕 퍼붓는 행위, 방폭,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서 혼자만 남게 하는 행위, 카톡 감옥, 계속 험담 올리고 끊임없이 계속 다시 나가도 초대하는 행위,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 테더링 이용해서 데이터 써가지고 와이파이처럼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행위, 하트 셔틀,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하트를 상납하도록 억지로 강요하는 행위, 게임 셔틀, 게임 대신해주거나 아이템 상납하는 행위 또한 사이버 폭력에 속합니다. 자, 이러한 사이버 폭력들, 당황에 따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혼자서 어떻게 해볼 생각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가장 먼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리는 일입니다. 가해 남학생 벌금형 받고 풀려납니다. 이 자료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모른 척하는 이유. 첫 번째,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을 알았을 때 혹은 사이버 폭력을 알았을 때 대처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관심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개입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소용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라는데 그 누구보다 전에 이분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들이란 거는 뭐냐면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학교 교사 그리고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 폭력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방면에서는 변호사들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 이분들에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변호사들을 쓸 거냐? 모두의 변호사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변호사 보통 선임하면 최소 300에서 5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걸 무료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재능 기부로 하는 사람들이고 모두의 변호사 치워가지고 앱으로 깔아도 자신의 그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바로 답변이 달립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거니까 이분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1588-9128, 9원의 8이죠. 그러니까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수많은 사례들을 경험하고 그 노하우들을 알고 있는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서는 실제로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재단이기도 하고 그 어떠한 단체보다도 학교폭력에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한 끝에 너무나 이 사안이 심각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검찰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과서에는 사이버 폭력이 심하다면 이제 경찰로 바로 신고를 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 나와 있습니다. 경이 아니라 검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95조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는요. 근데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너무 멀고 집에서 어떻게 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집에서 앉아서 조용히 민원 넣으십시오.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검찰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번 형사상에 그렇게 신고를 고소를 했으면은 다시 나중에 검찰로 따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고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한 번에. 다시는 그 사건으로 고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지고 바로 검찰의 고소까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판결입니다. 중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 고교 진학 후에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왜? 공소시효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말은 어떤 폭력 행위가 있었을 때 몇 년 후에 지난 후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년이라고 치죠. 폭력 사건이 있은 이후로 5년 이후에 신고를 해도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서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학생 때 만약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그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니까 그때 나중에 조금 더 준비해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소시효가 삭제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엠번방 사건이 되게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엠번방 사건에 미성년자가 연루가 돼 있어요. 고등학생이. 그런데 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제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누군가가 사이버 성폭력을 했어요. 사이버 폭력을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 나이로는 미성년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걸렸을 때 성인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성인이 된 순간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그 성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행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걸려서 적발이 되면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엠번방 사건에서 이 피고인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형을 했다는 건 뭐냐면 검사가 판사님한테 이 사람 범죄자 이 정도 지었으니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으니 이 정도의 법으로 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조금 더 있어 봐야 알겠지만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으니 상당한 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벌을 검사가 구형을 했는지 알아볼게요. 네, 장기 10년에 단기 5년. 그러니까 최장 10년 살아야 되고요. 최단 짧아봐야 5년. 그리고 전자발찌 5년 차고 그 다음에 취업 제한 취업 못합니다. 10년 동안.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죠. 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 모른 척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무료 법률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전화로 아니면 댓글로도 남겨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신고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아주 깊은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둘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까 1588, 9128, 9128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그 재단은 학교 폭력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거예요. 셋째, 개입을 해도 소용이 없다니요. 점점 우리나라 법률은 강화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점점점 높아질 겁니다. 절대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이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각과 을이 변하게 될 겁니다.